일은 일터에서만 하는 게 이 정확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뭐 회식 자리나 휴가 중에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 이희진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회식이나 뭐 워크숍은 그래도 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뭐 휴가 중에 이런 것들을 이럴 때 만약에 일을 하다가 이게 정확한 기준은 산재 처리 여부가 좀 정확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뭐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산재 처리의 인정 여부의 핵심은 업무 관련성 여부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최를 하고 그리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는 회식 같은 경우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생긴 사고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뭐 워크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이나 토론 같은 업무 목적이 있고 사용자가 주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에 뭐 개최되는지 여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근무 시간 외에 발생했다라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뭐 산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뭐 일 때문에 외근이나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먼저 외근 중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산재가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외근 중 식사하러 가던 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이 되고요.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출퇴근 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회사까지 자가용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되고요. 네. 다만 경로를 벗어나서 사적인 업무를 보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퇴근 후 집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다. 네. 이거는 뭐 산재가 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뭐 결론적으로 사무실이든 아니면 외근지든 출퇴근 중이든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그러면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식 자리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식 자리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뭐 3차도 간혹 하게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이 회식 형태에 따라서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회식은 보통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뭐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회식이 계속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인지 여부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보통 1차 회식은 회사가 주최하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차, 3차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사고는 좀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도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상급자가 주도하고 있고 사실상 업무 지휘가 유지된 상태에서 2차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은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고가 뭐 1차든 2차든 3차든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업무 연장선상에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뭐 1차는 산재, 2차는 산재 아님 뭐 이런 이분법적인 거는 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위기에 의해서 내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회식은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산재 적용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사고가 이런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항상 그 개최하고 있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는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거래처 접대 회식 후에 식당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계단을 구르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회식을 주최를 했고 회식 목적이 업무 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서 사망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2차 회식 기간 중에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1차 회식이 회사 주최로 이루어졌고 이어진 2차 회식에서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나 이게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이었다는 점과 2차의 회식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대부분의 2차 회식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이고 비용도 개인 부담이다 보니까 그리고 강제성도 없다 보니까 아마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2차 회식 이후에 발생한 사고들, 2차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들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또 이제 휴가. 그렇죠. 예, 휴가 중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이 휴가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단톡방에 맞습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무시할 네네.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이게 또 업무를 뭔가 도와줘야지 하다가 1시간, 2시간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휴가 중일 때 상사로부터 뭐 전화를 받거나 네. 아니면 메시지를 받거나 업무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다들 한번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휴가 중에 업무를 받은 시간이 과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가지에서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중요한 회의에 뭐 원격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연차 휴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 연차 휴가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약에 또 해당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뭐 업무 수행의 어떠한 구체성이나 반복성, 뭐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용자의 어떤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예. 업무 뭐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전화 몇 번 받고 메시지 주고 받고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전화 몇 통 받고 뭐 메시지 몇 건 짧게 뭐 단발적으로 이런 연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뭐 법원과 고용노동부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메시지로 확인했습니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로 끝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연락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계속 업무를 신경 써야 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뭐 판례는 상급자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업무 지시다라고 인정해서 연장 근로수당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고요. 네. 고용노동부 역시 단순한 지식 전달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업무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뭐 결국 전화 한 통이라도 단순 통보가 아닌 뭐 업무 지시가 수반되었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나 대응을 했다면은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맞습니다. 이 사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가 이런 부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도 뭔가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 구제 절차나 뭐 방법 같은 거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휴가 기간 중에 상사가 계속적으로 연락한다 그러면 대부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뭐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고요.
먼저 뭐 연락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나 빈도가 지나치게 반복돼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는데요. 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